워싱턴 정계는 70년간 이어진 혈맹 관계를 기어이 볼모로 잡고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게 당장 방위비 분담금을 500% 분담하라는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분석가들에게 한국은 그저 돈을 찍어내는 자동현금 인출기 ATM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한국을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놓는 단순한 호구 국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도 서울에 도착한 국무부 분석관 에단 리 브래들리 앤더슨은 자신이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기존의 모든 인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미국이 경시했던 그 나라가 이미 조용히 전력 찬리를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관계였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세밀하게 공개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동아시아 지부장 데이비드 헐리 로버트 체스햄의 오만한 발언에 회의실은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들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교묘하게 자극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테니까요. 새벽 3시에 긴급 소집된 이 극비 회의에서 에단 리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나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관은 작년의 성공 사례를 거들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방위비를 10%씩 인상해도 그들은 아무 저항 없이 수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한 호구가 아닙니까?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렸기에 에단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조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음을 언급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인들은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감사를 물질적인 돈으로 표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워커 차관보 핸더슨은 에단의 말에 손뼉을 치며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제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죠. 워커는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는 한국 착취, 전략 2025-4라는 제목이 굵게 떠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 작전은 더욱 대담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GDP의 4%에 해당하는 연간 700억 달러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에 에단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우! 그 정도라면 우리 국방 예산의 누적된 적자도 충분히 메울 수 있겠습니다. 데이비드 헐리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국방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평입니다. 에단 역시 동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텍사스 애들은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는 다시 한번 고조된 웃음이 퍼졌고 에단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워커 차관보는 에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군인 집안 출신이자 아시아 전문가이며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에단, 당신이 이 임무의 적임자입니다. 에단이 펼친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작전 목표, 한국의 안보 의존도를 극대화하여 협상력을 확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헐리는 지시했습니다. 가서 그들의 콧대를 철저하게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미국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켜내야 합니다. 에단은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공포심만 심어주면 즉시 무너집니다. 특히 현 정부는 만만할 겁니다. 누군가가 덧붙였습니다. 지지율도 바닥이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안보 카드만 꺼내면 한국 국민들이 난리 날 겁니다. 에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마저 우리 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만 나와도 모두가 공포에 떨 겁니다. 워커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작전명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에단은 크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꼬리를 흔들고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따르는 모습이 바로 한국과 똑같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에단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미국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들에게 진 빚이 아닌 우리가 받아내야 할 몫을 찾아오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겠습니다.
다음날 밤 덜레스 공항.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오른 에단은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압박할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주한 미군 없이는 24시간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다. 둘째,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킨다. 셋째,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전방위적으로 폭로한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이를 경멸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우리가 친 없으면 이 모든 번영도 곧 무너질 신기루일 뿐인데. 택시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일 때문에 왔어요. 요즘 한미 관계가 좀 그렇죠? 방위비 이야기도 나오고. 에단은 떠보듯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국도 이제 부자 나라인데 좀 더 분담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노려보며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는지 아십니까? 땅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지 건설비도 전적으로 대주고 있는데 그래도 더 내라고요? 에단은 속으로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불만이 존재함. 이 정서를 잘 활용하면 정부를 압박할 수 있겠군. 호텔에 도착한 에단은 지체 없이 워싱턴에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도착, 국민 정서 확인 중. 예상대로 방위비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 내일 평택 기지 방문 예정. 답신은 즉시 도착했습니다. 아주 좋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줘라. 미국이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켜라. 에단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잠시 빛나고 있는 허상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에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오늘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직접 확인하고 협상의 강력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택에서 자신이 목격하게 될 현실이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며 미국이 가장 숨기고자 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나라가 사실은 이미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에단은 아침 일찍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 정문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주한미군 시설관리 담당관 제임스 콜 중령, 마이크 톰슨이었습니다. 리 씨, 환영합니다. 국무부에서 특별 실사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에단은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협상이 가능하니까요. 콜 중령의 표정은 순간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니요? 중령은 직접 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프를 타고 거대한 기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최신식 시설, 거대한 활주로 첨단 장비들. 확실히 미국의 위대함이 느껴졌습니다. 에단은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시설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콜 중령은 차를 세웠습니다. 리 씨, 이 본부 건물 보이십니까? 이거 누가 건설했는지 아십니까? 에단은 당연히 미국이 건설했죠. 라고 대답했지만 중령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한국이 건설했습니다.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어요. 에단은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92%요?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거대한 활주로도, 저 경납고도, 심지어 우리가 식사하는 식당 건물까지도 모두 한국의 자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에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기지 건설비까지 그들이 냈다고요? 콜 중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리 씨, 실은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들의 땅에 공짜로 머물고 있는 형국이더군요. 하지만 우리 병력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핵심적인 방위력이죠. 에단이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콜 중령은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에 주둔하는 것은 오직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이며 일본 방어의 전략적 발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철수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집니다. 펜타곤의 고위층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에단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워싱턴에서 그에게 주입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진실이었습니다. 중령은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군 장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도 구식 미국 장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미군보다 더 우수한 장비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한국군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단이 목격한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한국군이 완벽한 동작과 일사불란한 시스템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잘 훈련되어 있습니까? 옆에 있던 한국군 연락장교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인구 대비를 고려하면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에단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자 연락장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위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미사일 방어 체계, 독자적인 정찰 위성,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호구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극도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기지 내 한국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음식값 역시 한국이 지원한다고 맸습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먹으면서도 에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에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콜 중령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주둔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령은 깊이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독일, 일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필요악으로 보지만 한국은 우리를 진정한 동맹으로 대우해줍니다. 하지만 중령은 곧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다고요?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그들의 땅에 있어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발생했던 미군 범죄 사건 이후로는 더욱 그렇죠. 에단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를 철수시키려 한다는 겁니까? 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우리 없이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후에는 기지 운영비 관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에단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깐, 기지 임대료, 수도료, 난방비까지 전부 한국이 낸다고요? 회계 담당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심지어 미군 가족 자녀들의 교육비도 상당 부분 한국이 지원합니다. 에단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들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담당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러시아를 감시하는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최적의 위치니까요. 저녁 무렵 에단은 익명을 요구한 은퇴한 미군 고위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욱 노골적인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리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볼까요? 한국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에단이 근거를 묻자 그는 설명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동아시아의 핵심 전진 기지를 잃습니다. 둘째, 그 전략적 공백을 중국이 즉시 메울 것입니다. 셋째,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겁니다. 넷째, 거대한 무기 수출 시장이 사라집니다. 한국은 우리 무기의 최대 구매국 중 하나거든요. 에단이 북한의 위협을 꺼내자 그는 웃었습니다. 북한, 한국 GDP가 북한의 50배입니다. 군사력도 압도적이죠. 물론 핵이 변수지만 한국도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에단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한다고 믿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편하니까요. 한국이 약하다고 믿어야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니까.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자? K방산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폴란드가 왜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샀을까요? 더 싸고 더 빨리 만들며 심지어 기술 이전까지 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절대 하지 않잖아요. 호텔로 돌아온 에단은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모든 사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지만 한국은 호구가 아닙니다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에단은 평택 기지 실사 완료, 한국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높음, 추가 분석 필요라고 모호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장교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손해보는 건 미국이야. 창밖으로 평택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미군 기지와 한국 도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에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청와대에서 만나게 될 한국 관리들이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분명 그들을 호구라고 단정했는데 왜 에단은 지금 이들이 두려운 것일까요? 다음 날 오전, 에단은 대한민국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청사의 웅장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에단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정신 차려야 한다. 어제의 충격은 잊자.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나라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명단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차관, 외교부 북미국장은 예상했지만 그 옆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산수출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과장, 그리고 낯선 민간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정상훈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리씨. 커피 드시겠습니까? 에단은 커피를 마시며 왜 방위비 협상에 우주개발과장이 와 있는지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 차관이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500% 인상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에단은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제 부유한 나라입니다.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것이 당연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정 차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정함, 좋은 단어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공정하게 논의해 봅시다. 그가 손짓하자 보좌관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복잡하게 얽힌 도표였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한미 양국이 얻는 손익 분석표입니다. 산업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이 얻는 전략적, 경제적 이익이 상당합니다. 잠깐, 에단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무슨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까? 과장은 레이저 포인터로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동아시아 전진 기지 확보로 인한 연간 2천억 달러의 군사비 절감 효과. 둘째,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액 연간 150억 달러. 셋째, 주한미군 가족의 한국 내 소비액 연간 50억 달러.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나열되어 에단은 메모하기조차 벅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과학기술부 과장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한국은 현재 독자적인 정찰 위성 5기를 운용 중이며 이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력이 중단되면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능력의 30%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대체하려면 최소 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에단은 한국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일부 첨단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민간인 중 한 명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무 김태준입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에 대해 잘 아시죠? 왜 폴란드가 미국 제품 대신 우리 것을 선택했을까요? 성능 때문일까요? 가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것을 절대 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민간인인 LI GM1X1 상무 박진석도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하니까요. 에단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정 차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에단이 다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자 외교부 북미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핵무기만 아니라면요. 그리고 핵 문제도. 그가 말을 멈추고 정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정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기술은 확보되어 있고 재료도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에단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면 정 차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착취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에단은 발끈했습니다. 착취란요? 우리가 여러분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그렇다면 떠나세요. 순간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에단이 되물었고 정 차관은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불만이시라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에단이 당혹스러워하자 정 차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리 씨,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시 우리 한국에 대한 계획입니다. 코드명 자립. 에단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1단계, 한국형 삼축체계 완전 가동. 2단계, 아시아 국가들과 독자 안보 동맹 구축. 3단계, 필요시 전술 핵 재배치 또는 독자 개발. 이건 에단은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함께하길 원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김태준 전무가 보충했습니다. 이미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을 심도 깊게 논의 중입니다. 미국 없는 새로운 안보 체계도 구축 가능합니다. 박진석 상무도 거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리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토 표준에 맞춰 개발하고 있거든요. 에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정 차관이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방위비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합니다. 대신 기술 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게 전부입니까? 에단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정 차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단은 넋이 나간 채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정 차관의 불만이시면 떠나세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워싱턴에서 계획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단호하게 나올 줄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에단은 급히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워커 차관보가 전화와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벌벌 떨던가요? 에단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떠나라고 하네요.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워커의 당황하고 격양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지만 오늘 본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시각 새벽 2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워커 차관보, CIA의 데이비드 헐리, 국방부 관계자들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에단입니다. 정확히 그들이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에단은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우리 없는 미래에 대한 대안 계획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데이비드 헐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들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바로 그때 화면에 새로운 참가자인 CIA 동아시아 분석실장 사라 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방금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한국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첸이 화면을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플랜 B 구소컴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와 군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국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비밀 안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 이름은 아시아 자주 방위 네트워크. 국방부 관계자가 놀랐습니다. 우리를 배제한 안보 체계를?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조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없는 아시아 안보 체계라니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워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계속하세요. 둘째,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요.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세계 3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겁니다. 데이비드 헐리가 말을 멈추자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폴란드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단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술 이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정보입니다. 한국이 핵무장 능력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극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워커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첸이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밀시설. 우라늄 농축 능력은 이미 확보했으며 운반 수단도 준비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로 6개월이면 핵무장 가능합니다. 그들 말이 맞았어요. 또 다른 참가자인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로버트 밀리 장군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경고했잖아.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건가? 워커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밀리 장군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협상? 이미 판은 기울었어.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뭘 잃는지 알아. 밀러 장군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막대한 손실. 첫째, 동아시아 전진 기지 상실로 인한 전략적 공백. 이를 메우려면 일본과 괌에 추가로 10만 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연간 비용은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둘째,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아시아 전략은 게임 오버야. 대만도 못 지킵니다. 셋째, 정보 자산 손실. 한국의 휴민트, 식인트 능력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NSA도 인정했어. 북한, 중국 정보의 40%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데이비드 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밀리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에단이 방금 뭐라고 하면서 떠나라고 했잖아. 그들은 이미 우리 없는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 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론도 급변했습니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45%로 떨어졌습니다. 20대에서는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워커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젠장,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해야 하는가? 그때 에단은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을 호구 취급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헐리가 화를 냈지만 밀리 장군이 에단을 지지했습니다. 에단 말이 맞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95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유한 국가이자 명실상부한 기술 강국입니다. 워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밀리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잃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쟤는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안보 불가침 조약까지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모두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아직 답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압박한다면 회의실에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단은 호텔 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오판했구나. 한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 워커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아침 백악관 브리핑이 있으니 그때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해. 화상회의가 끝나고 에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너무나 얕잡아 봤어요. 그때 전화화가 울렸습니다. 밀리 장군이었습니다. 에단,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진짜로 한국을 잃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방식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에단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세계 질서가 정말로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당장 찾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에단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왜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이메일함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품. 7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스캔해둔 자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해병대 중위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고 장진호 전투에서 동상으로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에다는 늘 할아버지를 한국을 구한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한국 민간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뒤에는 1951년 봄 서울, 그들도 우리와 함께 싸웠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2월 3일 장진호, 중국군에 포위되었다. 추위가 총알보다 무섭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그들은 왜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 이러는 걸까? 12월 8일 철수 명령. 한국인 통역병 김 상사가 이미 감각이 없는 내 다리를 업고 10km를 걸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분명 죽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형제라고. 함께 싸우는 형제라고. 에다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할아버지가 한국전 40주년 기념식에서 했던 연설문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한국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인들도 우리만큼 피 흘렸고 희생했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다는 멈췄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 것이 아니라고. 네 번째 파일은 1997년에 할아버지의 친구인 한국의 김 상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김 형제에게.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뤘다고 난립니다. 하지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강인한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진호에서 당신이 나를 구했듯이 언젠가 한국이 미국을 도울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것이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문단은 에단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약소국으로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내 손자가 커서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내가 한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라고.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지 하인이 아니라고. 에단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자, 그것은 바로 자신 에단 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파일은 2019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단, 내 손자야. 네가 국무부에서 일한다니 자랑스럽지만 걱정도 된다. 너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우리가 보호해주는 약한 나라로 보고 있다면 너는 크게 착각하는 거다. 내가 한국전에서 배운 진실이 있다. 한국인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맨손으로도 싸운다. 일제 35년을 견뎌냈고 전쟁의 폐허에서 스스로 일어났다. 지금 그들이 조용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혼자서도 반드시 길을 찾을 거다. 그게 바로 한국인이야.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란히 서는 거란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혼자 강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많기 때문이야. 그 친구들을 잃지 마라. 특히 한국을. 그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울 거다. 장진호에서 그랬듯이. 에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맺힌 눈물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베풀어준 시혜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굳건한 힘과 피와 땀으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려 하자 그들은 할아버지의 예견대로 미국 없이도 홀로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 가졌던 그 오만한 시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 불빛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커 차관보였습니다. 에단, 백악관 브리핑 준비는 됐나? 에단은 결심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할 내용은 차관보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진실을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존중해야 할 진정한 동맹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방적인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그런 보고를 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에다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함께 서는 것이라고.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에다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진실만을 쓸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요.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나란히 서는 나라였다는 것을요. 백악관 상황실, 국가안보회의 긴급 브리핑을 앞두고 워커 차관보가 에단을 따로 불렀습니다. 에단, 자네 미쳤나? 워커 차관보님,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미친 짓입니까? 에단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압박하라고 지시했네. 자네가 쓴 보고서는 그 지시와 완전히 반대잖아.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설리번이 들어섰고 그 뒤로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CIA 국장 윌리엄 번스,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에단의 보고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지 실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존 인식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물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화면에는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10억 달러 중 한국 부담 92%, 연간 주둔 지원비 10억 달러, 토지 무상 제공 가치 500억 달러 등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번스 국장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에다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펜타곤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주한미군이 얻는 전략적 이익을 계산한 것이죠.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에다는 계속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뿐 아니라 중국 견제, 러시아 감시, 일본 방어 지원, 대만 해역 위기 대응 등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용 분석을 보십시오. 에다는 다음 분석표를 띄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철수하고 같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일본에 5만 명, 괌에 3만 명, 호주에 2만 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연간 추가 비용은 무려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정보 자산 가치입니다. NSA 보고서에 따르면 번스 국장이 급히 손을 들어 제지하려 했지만 에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극비 자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북한 관련 휴민트의 70%, 중국 군사 동향의 40%가 한국 정보기관에서 나옵니다. 이걸 잃으면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이지 우리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단 계속하세요. 한국이 우리 요구를 거부했다면서요. 네, 카카. 그들은 거부했지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없이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어쩌고요? 에단은 한국의 삼축 체계,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과 이미 작전 능력을 갖췄음을 보고했습니다. 핵 능력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번스 국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IA 분석입니다. 각하, 한국은 6개월 내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기술, 재료, 운반 수단 모두 준비됐습니다. 정치적 결정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것이 협박이 아니냐며 분노했지만 밀리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솔직히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밀리 장군이 인정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섭니다. 오스틴 장관이 태블릿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년 국제방산 전시회 평가입니다. K-마이 자주포 1위, K2 전차 3위, 한국형 구축함 2위. 대체 언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입니다. 에단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1950년대 이미지로만 바라봤으니까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에단, 당신의 최종 제안은 무엇입니까? 에단은 마지막 슬라이드인 새로운 한미동맹 2000제넬 핫을 띄웠습니다. 설명하세요. 첫째, 방위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합니다. GDP 대비가 아닌 실제 소요 기준으로요. 둘째, 기술 협력을 확대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개발합시다. 셋째, 전략적 결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게 다입니까? 라고 묻자 에단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존중합시다. 그들은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싸운 전우이며 함께 나아갈 동맹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번스 국장, 오스틴 장관, 밀리 장군 모두 한국과의 동맹이 깨지면 중국이 아시아 전략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워커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워커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압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압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밀리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와 대등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군요. 그가 에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에단, 좋은 보고였습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진실이었어요. 그는 설리번 보좌관을 향해 지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파트너십 기반으로 전환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할 때 밀리 장군이 에단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보고였어, 에단. 자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장군님께서도 제 할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장진호의 영웅 아니던가. 한국인들과 끝까지 함께 싸운 진정한 군인이셨지. 에단은 놀랐습니다. 그때 번스 국장도 다가왔습니다. 에단,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한국이 변했다는 걸. 단지 인정하기 싫어했을 뿐이지. 왜요? 자존심이지.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나라가 이제 우리와 대등하다니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야. 워커 차관보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지만 에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실을 나오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의 정 차관이었습니다. 리 씨,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고요. 당신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에단은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 차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이제말로 진짜 동맹을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함께 만들어가죠. 전화를 끊고 에단은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동맹,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시작. 그가 호텔 방에서 짐을 싸는 동안 TV를 켜자 미국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 폭스뉴스의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70년간 지켜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외쳤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도전, 동맹의 위기라는 타이틀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단의 전화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밀리 장군이었습니다. 에단, 큰일 났어. 누가 회의 내용을 언론에 흘렸어. 그것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말이야. 한국이 핵무장을 위협하며 미국을 협박했고 방위비 인상을 거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고 보도되고 있어. 에단은 경악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인데요. 알아. 하지만 이미 여론이 들끓고 있어. TV 화면을 보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한국에 쓴 돈 다 돌려받아야 해요. 바로 그때 한국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KBS 특파원이 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공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다만 상호 존중의 관계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이, 매년 증가, GDP 대비 비율, 나토 평균 상회. 두 번째 자료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 22%라는 숫자가 선명. 세 번째 자료는 한미연합훈련 비용 분담, 한국이 70% 이상 부담이었습니다. 에단은 감탄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 BBC가 긴급 특집을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한미 동맹의 진실. BBC 기자는 평택 기지 앞에서 이곳은 해외 최대 미군 기지이지만 놀랍게도 한국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리포트했습니다. 일본 NHK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조용한 강국의 등장. 프랑스와 독일 언론들도 속속 한국의 입장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언론은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국은 허용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파트너인가요? 에단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첸이었습니다. 에단, 이거 봤어? 한국이 전 세계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자료를 뿌리고 있어. 17개 언어로 번역해서 이들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어. 그뿐이 아니야. SNS도 봐. 해시태그 오든유머 진짜 동맹. 사실 함께 서는 동맹이 전 세계 트렌딩 1위야. 에단이 트위터를 열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여를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의 손자가 올린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 한국인들도 함께 싸웠다고. 우리만 도운 게 아니라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안다. 미국 언론도 서서히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팩트체크. 한국은 정말 무임승차국인가? 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이미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고 뉴욕타임스도 변화하는 동맹을 보도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ABC 뉴스에 현역 주한 미군 병사의 어머니가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서 2년째 복무 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집에 초대하고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그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요. 한국을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이 인터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T-Respect Korea 해시태그가 미국에서도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폭스뉴스조차 결국 입장을 바꿔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인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여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정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 씨, 우리의 대응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에단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 차관은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참으셨습니까? 동맹이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TV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영어 자막과 함께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70년간 함께 해온 혈맹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은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담화가 끝나자 CNN 앵커는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목소리 아닐까요? 라고 논평했습니다. 에단은 창밖의 서울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전 세계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에단은 국가안보회의 참석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폴란드 국방장관의 긴급 통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추가 구매를 취소한다고? 이유가 뭡니까?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하지만 한국의 제안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까지. 가격은 절반, 납기는 3분의 1입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허용합니다. 그래도 하이마스가 검증된 시스템 아닙니까? 대통령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천무도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정확도는 하이마스와 동등하고 재장전 시간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폴란드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미국은 그저 구매자로만 보시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카카.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를 검토 중이며 노르웨이는 이미 계약 직전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에단은 손을 들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 곡선입니다.
10년 전 수출액 10억 달러에서 작년 170억 달러, 올해는 25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지? 에단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무기를 실제로 운용해 왔습니다. 둘째, 빠른 개발과 생산 속도, 관료주의가 적어 신속합니다. 셋째, 그들은 기술을 나눕니다. 미국은 블랙박스로 주지만 한국은 함께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번스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무기 개발에서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요격 시스템, AI 기반 드론 수험,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드론 분야는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합참의장 밀리 장군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카카, 방금 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가 패트리어트 추가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의 천궁 가이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젠장, 대통령이 처음으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밀리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기술 이전까지.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오스틴 장관이 말했습니다. 카카, 이대로 가면 곧 미국은 무기 수출 1위 자리를 잃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오스틴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개발하고 함께 판매하는 거죠. 번스 국장이 반대했지만 밀리 장군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미 유출될 건 다 됐어요. 한국은 이제 독자 기술을 갖췄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에단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한미 방산 기술 동맹입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시장도 분할하자는 거죠. 미국은 미주와 유럽, 한국은 아시아와 중동으로요. 대통령은 흥미를 보였지만 번스 국장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미 컸습니다. 에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하고 함께 가든지 부정하고 경쟁자가 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록히드 마틴 CEO 제임스 타이클래쉬의 긴급 면담 요청을 날렸습니다. 타이클래쉬 CEO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KF-21이 수출 시장에 나오면 우리 F 서플라이는 끝납니다. 그는 더 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우리 부품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F-35 생산이 멈춥니다. 한국산 부품이 40%입니다. 특히 핵심 전자장비는 대체 불가능해요. 오스틴 장관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군요. 70년입니다. 각하. 에단이 정정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그동안 한국은 폐허에서 선진국이 됐고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이자 동등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밀리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어제 한미연합훈련 영상 보셨습니까? 한국군의 드론 운영 능력에 우리 장병들이 감탄했습니다. 배워야 한다고들 하더군요. 번스 국장도 정보 분야에서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에단은 한국 측과 협의를 시작하세요. 포괄적 방산 기술 동맹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도 새롭게 접근합시다. 일방적 주둔이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주둔으로. 회의가 끝나고 타이클래쉬 CEO가 에단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리 씨, 고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에단 역시 저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요. 일부 분야에서는요. 에단은 다시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르치려는 오만한 자가 아닌 배우려는 자세로, 베푸는 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제 천무와 하이마스가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무기를 만들어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곧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전 세계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고 에단은 미 국무부 대표 자격으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침착하게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귀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잠시 멈춰뒀습니다. 첫째, 우리는 정당한 비용 분담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며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합니다. 셋째,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동맹을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회견장은 일순간 발칵 뒤집혔고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70년간 함께한 역사를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곧바로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하시타 자주국방 2003분 계획안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독자 위성 감시망,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그리고 필요하다면 6개월 내 전략 무기 확보도 가능하다는 상세한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NPT를 준수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핵무장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CNN 기자가 미군이 철수해도 괜찮냐고 묻자 대통령은 우리는 미군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방적 요구와 압박은 더 이상 수용할 순 없습니다. 일본 NHK 기자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묻자 대통령은 일본은 중요한 이웃입니다. 미국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일본과 협력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 차관이 애단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감사히 여길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소중한 동맹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대등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대통령이 퇴장하자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애단의 전화는 백악관의 다급한 연락으로 또다시 울렸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대통령이 선을 그었습니다. 라며 다급했고 애단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연결되었고 대통령은 애단에게 저들이 진심인지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카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요. 밀리 장군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한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연습이 아닌 자주방위라는 이름으로 미군 없이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실탄 사격까지 포함된 이것은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시위입니다. 오스틴 장관도 주한미군 기지 주변 한국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감시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젠장. 대통령은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애단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카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존중과 공정함.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체면이 동맹을 잃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중국에게 아시아를 넘기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때 국무장관이 카카, 방금 일본 총리가 전화했습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깨지면 일본도 미국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호주 총리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그는 애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애단, 당신이 옳았어. 우리가 변해돼야 할 때야.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연결하세요. 그리고 성명을 준비하세요.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회의가 끝나고 애단은 정 차관을 만났습니다. 잘 됐네요. 정 차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미국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애단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70년이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우리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으니. 밖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침착하게 자신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애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죠. 하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형 동생이 아니라.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한미 정상은 50분간의 전화 통화를 했고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상호 존중과 공정한 분담,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를 향하여. 떠날 테면 떠나라는 말은 결국 함께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단지 그 관계의 조건이 완전히 바뀐 것뿐. 이제 진짜 동맹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미 신동맹 협정 서명식이 곧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단은 미국 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2주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새로운 동맹의 틀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국무장관이 에단에게 속삭였습니다. 에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에단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과 미 국무장관이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은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매년 협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는 없습니다. 둘째, 전시작전 통제권은 2년 내 한국군에 전환, 단 연합지휘 체계는 유지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음. 셋째, 한미 방산기술동맹 창설, 차세대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수출 시장도 협력합니다. 넷째,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한반도 방어로 한정, 다른 지역 작전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다섯째, 정보 공유의 쌍방향 확대, 한국의 정보 자산도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고 말했고 미 국무장관도 화답했습니다. 70년간 함께했고 앞으로 100년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성숙한 관계로. 미국 기자가 미국이 양보한 것이 너무 많지 않냐고 묻자 국무장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국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리셉션에서 정 차관이 에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렇게 강화될 줄 몰랐다고 자기들의 계산이 틀렸답니다. 에단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동맹은 위기에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때 밀리 장군이 와서 다음 달 한국군 대장이 총지휘를 맡는 첫 번째 대등연합 훈련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젊은 장교들이 한국군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야. 특히 드론 운영과 사이버 전 분야. 저녁 만찬에서 미국 대통령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함께 세계를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만찬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그는 이 도시를 얕잡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 불빛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할 때 더욱 밝게 빛날 거라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에 에단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우가 됐구나. 한국 국방부 직원이 에단에게 작은 배지를 선물했습니다. 한미 국기가 나란히 새겨진 배지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로 함께 서는 동맹, Standing Together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동맹입니다. 에단은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뀌었다. 한미동맹은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라고. 새벽 4시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호텔방. 에단은 최종 보고서와 사직서를 나란히 열어두었습니다. 워커 차관보에게서 온 전화는 여전히 이번엔 양보했지만 결국 우리가 위에 있어야 해. 넌 한국을 가장 잘하니까 약점을 파악해서 주도권을 다시 잡아야지. 라는 오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에단은 전화를 끊고 사직서 제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배지의 뒷면에 새겨진 진실과 함께 라는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에단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커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장과 잠재력, 미국이 얻는 실질적 이익,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대한 진실을 담은 한미동맹의 미래 제언을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청와대 회담에서 만난 한국 외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형님으로 모시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됐어요. 형제로 지내고 싶습니다. 에단은 보고서와 함께 사직서도 첨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이익은 동맹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직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 차관이었습니다. 리 씨, 안 주무세요?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우리 정부에서 한미 관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아는 분이요. 에다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정 차관이 웃었습니다.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다리를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정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어제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 공동 방산 프로젝트 책임자를 찾는데 리 씨를 추천하고 싶다네요. 에다는 웃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더니. 아침 7시 에다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남산 공원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시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기 때문이구나. 공원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만난 한국군 대령이 그에게 다가와 웃었습니다. 우연이네요. 저도 아침마다 여기 옵니다. 그들은 함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답죠? 우리가 함께 지킨 도시입니다. 함께요.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다는 결심했습니다. 여기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니,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 이 땅에서 배운 것을 저도 이제야 배웠으니까요. 함께 서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서울의 새벽에 에단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진실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단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 정부 관리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과정, 그리고 결국 진실을 선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서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위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식을 바꿀 만한 통찰력을 제공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가 제공하는 심층적인 분석과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한국을 70년 전의 약소국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특히 해외 동포와 외국인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함께 서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